네, 오늘 주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야기와 함께 담론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스토리, 이야기는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내러티브는 스토리하고 거의 우리는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학술적으로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 말씀에서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데 있어서는 서남동 선생님과, 민중신학자 서남동 선생님과 일종의 대화를 하면서 하는 강의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타계하신 지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서남동 선생님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동 선생님의 마스터피스, 가장 중요한 책, 민중신학의 탐구,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민중신학의 탐구는 원래 198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다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판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민중신학의 탐구를 사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남동 선생님은 이야기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 즉 스토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남동 선생님이 담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담론적인 그러한 언어들을 신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이론적인 담론 또는 처방적 담론, 이야기적 담론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theoretical discourse, 이론적 담론, 처방 담론, 처방적 담론은 prescriptive discourse, 또 뭐 이야기적 담론하면 narrative discours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discourse 즉 담론, 우리가 이야기적 담론, narrative discourse를 narrative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담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의상 저는 narrative라는 말 쓰는 대신에 디스코스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담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러티브하고 스토리를 잘 구별해 쓰지 않고, 또 서남동 선생도 이 둘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담론이라는 말은 더더욱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술적 추세는 내러티브와 스토리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둘을 저는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러티브라는 말 대신에 담론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이 담론, 내러티브 담론, 내러티브 디스코스라는 것은 이야기, 스토리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스토리를 재구성해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담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코드, 문자, 그리고 사인 이런 것들이 보면서 또 동시에 센텐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담론을 형성하는, 담론의 목적은 의미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담론이란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재규정하기 위해서 담론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스토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토리는 다양한 의미를 드러낼 수가 있는 잠재태, 포텐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 스토리는 기의, 확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표, signifying, 영어로 말하면 signifie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론은 의미 규정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signify의 기의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론은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말이나 텍스트를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그래서 의미를 드러내고 확정시킵니다. 그러나 담론 속에는 항상 대화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화하며 의미 규정함으로 그 의미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담론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담론, 즉 올바른 담론은 끝이 열려 있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와 담론을 오늘 그 역동적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서남동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서남동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스토리, 이야기는 많은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팍팍할까? 사실 21세기 오늘날 한국에서 보면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척박한가? 서남동 선생님은 이야기가 많을수록 민중이 더욱 활달하게, 삶이 더 활달해지고 더 생명이 넘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21세기 오늘날 왜 삶은 더 쪼그라지고 삶은 더 척박해지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꾼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설민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야기로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제가 말하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민석은 지금 이미 되어진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든가 또는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지 그 이야기가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본격적인 내러티브, 즉 담론이나 담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정의적으로 데피니티브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확정적인 끝이 있는 어떤 아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 the end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아크의 형태로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이게 마무리되는 것이 스토리. 그러나 담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끝이 없어서 없이 끝이 열려 있는, 그러면서 점점 더 의미가 더 풍부한 의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을 열어놓는 것이 담론입니다. 스토리와 내러티브의 차이, 스토리와 디스코스의 차이, 이야기와 담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담론이라는 것은, 즉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와 이야기들 사이를 연결시킴으로 해서 그 이야기와 이야기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내러티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와 담론 안에 많은 이야기들, 작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토리라는 것은 이런 아크 형태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끝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플롯이 없습니다. 대체로 스토리에는 플롯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설과 다른 점입니다. 노벨, 소설은 플롯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야기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플롯이 거의 가미되지 않습니다. 소설이 영화화되는 무비, 영화는 플롯이 매우 강한 반면에 이야기는 플롯이 없거나 약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설도 마찬가지로 끝이 있습니다. 단락이 완전히 맺어집니다. 그러나 내러티브 또는 담론은 끝이 열려 있습니다. 담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발전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암동 선생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말씀해 줬지만은 저한테 많이 감동을 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두 개만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책의 384쪽에 안동신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판서에다가 대제학을 겸한 김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판서와 대제학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그 아들 안국이 있었습니다. 이목이 수려하고 키도 크고. 근데 그 아들이 아무리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줘도 이 아들은 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 뒤를 물려줘야 될 맏아들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노력했어도, 아무리 꾸중을 해도, 그리고 심지어 때려도 이 아이는 글을 이해하지 못했고 문장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안국이 나이가 14살이 되어서 이 대제학 대감이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고, 저 물건만 보면 분통이 터지고 머리꼬리 아프다. 그러니 집에 두고 볼 수 없으니 이제 너희 삼촌한테, 숙부한테 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숙부청이 조카를 데리고 안동에 부임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안동에서 여가를 내서 글을 가르쳐 보았지만 판서형이 말한 대로 이 청은, 이 숙부는 조카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구가 너가 왜 이러니 하고 물으니까 안국은 대답하기를 소생은 전부터 무슨 민담설화를 들으면 정신이 맑아져서 죄다 또록또록 기억해 하게 되지만 문자에 대해서는 어찌 된 영문인지 도무지 터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글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아저씨께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다만 글 공부는 하지 아니 되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숙부청은 이 아이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혼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하급 관리인 유신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그 판서 형님의 아들이 있으니 당신이 그 딸이 있으면은 혼인시키자라고 했습니다. 이 유신은 그런 지고한 그 높은 김대감의 정실 적자를 자기의 딸을 정말 낮은 계급의 그 자기 자신의 딸을 하고 결혼시키겠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숙부가 안국을 불러다가 이 그 유신 앞에 세워놓고 바지를 벗으라. 그래서 바지를 벗겨놓으니까 수려한 모습을 보고 유신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고 그 높은 집안에 자제면 됐지 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하는데 이 신부가 굉장히 지혜로운 신부였는데 이 신부가 이 남편이 공부를 안 하고 그저 빈둥대는 것을 보고서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발 자기한테는 공부하라는 말 하지 말아달라.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문자를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신부가 이 신랑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러면 공부해 볼 수 있겠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로 세상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중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 이런 얘기들을 다 가르쳐주고 또 중요한 그러한 문장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국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야기를 통해서 다 깨닫고 결국 얼마 있다가 일취월장해서 대문장이 돼가지고 결국 과거 시험에서도 장원급제해서 대제학을 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 안동신랑 안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녀자 그 부인의 젊은 부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선한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민중이 오히려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스토리가 이야기가 이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성문의 전설 114쪽에 성문의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서 문을 차고 달려나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들저기에 걸려서 찢겨 나가고 말았다. 밖에 나간 신랑은 신부가 음탕해서 예절을 잃고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긴 것이라 생각하고 오줌을 누고는 그 길로 떠나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후 40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앞을 옛날 그 신랑이 지나가다가 혹시 그 집이 그 신부가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서 한번 그 집에 그 방문을 열어봤는데 그 자리에 그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신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쓰러워서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신부의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었더니 매운 재가 돼서 폭삭 가라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치욕을 당한 그 밤을 한을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인하기에 40년이 넘도록 이 신부는 죽어도 시신이 썩지 않고 이 신랑을 기다려서 한풀이를 했다는 그런 전설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지훈의 성문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선한도 선생이 이 책에서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남 선생은 수많은 이야기를 이 민중학 탐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쇠똥에 미끄러진 범 이야기, 은진미륵과 쥐, 에밀레종 이야기, 홍길동전, 춘향전, 몽실언니 소설 이야기, 그리고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예를 들면 입다의 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등등. 이러한 스토리는 민중의 언어인데 선남동 선생님은 이 언어들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는 삶에 깊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정보와 지식을 위한 이야기들, 흥미 위주의 이야기들입니다. 민중의 삶의 지혜와 진리가 담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선남동 선생님은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특별히 짧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아크 형태로 끝을 맺는 그러한 짧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했습니다. 민중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실질적인 실제의 측면을 이야기를 통해서 명쾌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념이나 교리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준 이야기는 질문을 뛰어넘는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이야기에는 삶에 대한 진리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오늘날 이런 지혜의 이야기들은 들려지지 않고 있고 다만 지식과 정보와 그 흥미 위주의 이야기만 넘칠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잘못된 뉴스와 정보와 지식이 또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과 내러티브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넘치면서 오히려 범람하면서 거짓 이야기들까지 같이 범람하면서 우리 사회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세계 위기는, 우리 사회의 위기는 이야기와 담론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에 의한 위기, 이야기와 내러티브에 의한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말, 담론,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계를 잘못 창조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데 이 말, 특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와 담론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와 담론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담론이 문제가 됩니다. 담론은 주체의 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기, 담론의 위기, 즉 상징계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담론의 세계는 상징계의 세계죠. 그 담론이 근거와 토대, 즉 사회 경제적 하부 구조에 근거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난무하는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억측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지성은 아주 폐쇄적인데 이번에 정강훈 세력과 8.15 기독교 집회 세력을 보면 폐쇄적인 이데올로기에다가 거기에 거짓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들이 횡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폐쇄된 이데올로기적인 담론, 거짓된 담론을 퍼뜨리고 있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손원영 교수라든가 또 허오익 교수가 그런 일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담론의 세계가 타락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찰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서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C.S. 송은 이것을 약간 바꿔서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년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In the beginning were stories.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다. 근데 민중신학자는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 In the beginning were events. 사건이 있었다. historical events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후배 민중신학자가 태초에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민중의 고난과 비참함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 고난이 얼마나 시원적인 경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의 귀결로서 성과가 그리고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고난이라는 그런 천착이 좋은 담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태초에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론은 고난을 찬양하는 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라고 민중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창조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건으로 바꾸면서 로고스 신학으로부터 역사적 신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민중신학자들이. 그런데 이야기를 원계시의 재생이라고 말했는데 서남동 선생님은 사건과 이야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서남동 선생과의 대화를 해보면 서남동 선생님은 이야기는 곧 사건의 재생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항상 창조적이고 현실 변혁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토리와 사건은 구별이 됩니다. 이야기가 현실 변혁적인 그러한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찾아 나섰고 서남동 선생님은 그래서 이야기를 수집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이야기만을 가지고는 현실 변혁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에 비슷한 내러티브, 즉 담론을 생각해야 합니다. 담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러티브라고도 우리가 불립니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는 이야기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자기 구성 요소를 가지면서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담론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담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자기 구성 요소로 하면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의미가 완성되지 않은 열린 기표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담론은 의미를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표들, 이야기들을 재조합해서 의미를 형성시키는 접점, 그런 것을 찾는 것이 담론의 노력입니다. 담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에서 기표와 기의로 나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가 기표고 담론은 기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론은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활동이며 의미를 찾는 의식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담론은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미셸 푸코가 말한 대로 담론은 권력이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약자인 민중에게도 이러한 담론의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담론을 전달할 매체가 민중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남동 선생님은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러나 이야기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서남동 선생님은 이야기를 중요하게 선택했지만 사건도 선택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담론도 선택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명합니다. 그의 책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한국의 민중 이야기, 민담들이 선택되어서 민중신학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담들, 아시아의 그런 이야기들, 민중들의 이야기만이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건을 함께 선택하면서 역사적인 노선을 택했습니다. C.S. 송이라는 분이 대만 신학자 C.S. 송, 유명한 C.S. 송이 있는데 그는 이야기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상부구조, 즉 말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서남동 선생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었습니다. 말이 중요하고 그 이야기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하부 구조를 종하여 나오지 않으면 허공에 뜬 그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신기루가 되며 잘못하면 거짓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서남동 선생은 이 C.S. 송 박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남동 선생은 이야기를 선택했지만 스토리를 선택했지만 동시에 이 사건, 역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여기에 서남동 선생님은 담론을 선택하고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선생님은 그 담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그의 방법에서는 담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기 후에 서남동 선생님은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나서 소개하고 나서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즉 담론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담론은 의식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담론을 통해서 이 담론자,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의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체됨이 드러납니다. 그가 어떤 주체인가, 그가 어떤 힘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민중은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듣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사의 사건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담론을, 하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레이터가 돼야 되고 디스코스를 스피킹,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설암동 선생이 1979년 아시아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렸었는데,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논문이 유명한 논문입니다만, 제목이 한의 형상화와 그 신학적 성찰이라는 그러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도 10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YH 노동자로서 농성하다가 죽은 김경숙의 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가톨릭 농민운동가 오원천의 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한 성문의 전설, 그 다음에 소설 장마, 단편소설 서편제 등등 10개의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보충하는 신학적 고찰이라고 하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담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10개의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를 밝히고 그것을 성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암동의 두 이야기의 합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의 이야기와 성서의 이야기가 이 담론을 통해서 마지막 보충하는 신학적 고찰에서 합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암동의 이런 패턴, 즉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종합해내는 중심원을 채택하여 이야기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상승시키고 고양시켜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암동 선생은 담론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론에서. 이런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공회대학교 교수였다가 소천하신 신영복 선생이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저술, 담론이라고 하는 저술 책의 제2부를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이 이야기들을 연결시키는 어떤 중심원을 발견해서 그 이야기들을 다 연결해서 커넥트 시켜가지고 거기서 발전해 나오는 그런 의미들을 드러내는 방식을 신영복 선생은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책 제목이 담론입니다. 즉 이야기와 스토리와 담론에 결합하는 방식을 신영복 선생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영복을 민중신학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기가 어려우면 민중사상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심청전과 입다의 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심청전이 있습니다. 심청전의 대사 중에 한두 개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청이 무릉촌 장승상 부인의 사실 수양딸로 들어갑니다. 이 장승상 부인은 그 승상의 부인이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심청이 쌀 300석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게 되었다고 해서 한 소식을 듣고 내가 300석을 줄 테니까 그 죽음을 희생을 피하라, 멈춰라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심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초 말씀 못한 일을 후회한들 어찌하며 또 몸이 위친하여 정성을 다하자면 무명색한 재물을 바라리까. 여기서 무명색한 재물을, 명색이 없는, 맞으면 무명색한 재물을 바라리까. 명분이 없는 재물을 바라리까. 놓친 두고 죽는 것이 이효상효, 효로서 효가 상한다 라는 뜻인데, 이효상효하는 줄은 모르는 바 아니로되 천명인이 할 일 없어. 천명인이 할 일 없어. 부인의 높은 은혜와 어질고 착한 말씀 주고 황천에 들어가서 결초 보온하오리다. 여기서 심청의 말의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점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맞으면 그 부인께서 주시는 그러한 재물로 내 생명을 구한들, 그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죽는다는 것은 이효상효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천명이니 하늘의 명인이 할 일 없다. 천명, 저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계, 그 시대의 어떤 신념 체계에 의한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의 죽음은 symbolic order, 상징계에 의한 죽음입니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자면 무명색한 재물을 바라리까. 나의 죽음은 천명입니다.
다른 구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생각하면 떠날 수 없사오나 하늘의 뜻이오니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심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봉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신봉사한테 불효녀 심청이를 아예 잊으시고 부디 눈을 뜨시어 밝은 세상 다시 보시고 착한 사람 만나 아들, 딸 낳고 편히 사소서. 이 얼마나 무모한,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까? 자기가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이 늙은 아비가 아들, 딸 낳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잘 편히 사시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늘 뜻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늘 뜻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그러한 친념체계의 이 세계 속에서 심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구약성서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입다가 원래는 불황배였습니다마는 그 암몬족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에게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 지도자가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제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당신께 나에게 첫 번째로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에게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약속합니다. 이게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자, 입다의 딸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대로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두고 공통점을 찾습니다. 하늘의 뜻, 아버지께서 서원했으니 그 뜻을 따르겠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를 죽인 것은 체제, 즉 하늘의 뜻으로 표현된 이 체제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 심볼릭 오더, 상징계의 죽음이요. 담론 세계에 의한 죽음이고 담론 세계의 위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장시간 노동으로 옛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본주의 체제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에서 병 얻어서 죽어간 여자 노동자들을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세상의 방식이니 어쩔 수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다의 딸 이야기로 진행됐고 심청이 얘기하다 보니까 입다의 딸로 가고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제 떠오릅니다. 이게 다 커넥션이 되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으니까 벌써 6년이 됐습니다. 희생자 304명 중에 대부분이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10대 청년들이 바닷속에 희생되었습니다. 입다의 딸 비슷하게 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노동자도 그랬고 그 심청이도 16세에 죽었습니다. 10대 청년들이 바닷속에 희생됐습니다. 가족들이나 시민들은 이 사건을 죽게 한 것은 한국의 온갖 무능한 이 국가 체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상징계에 의해서 희생된 희생양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측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일 뿐이다라고 무마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담론으로 얘기하면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제물로 만든 이 체제의 불의와 잘못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월호 희생된 청소년들 안에서 예수를 또한 발견했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도 사회 체제가, 이 사회의 상징 세계가, 이 율법 세계가,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세계가 예수도 죽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담론입니다. 담론. 내러티브는 스토리와 달리 담화에 속합니다. 디스코스를 담화라고도 얘기하죠. 담론은 그동안 의미화되지 않았던 이러한 작은 스토리들을 엮어서 커넥티드 시켜서 의미를 형성해 줍니다. 심청전과 입다, 삼성 반도체 이야기, 공장에서 죽은 118명의 삼성 여직공들, 노동자들 이야기, 그리고 세월호 10대 학생들의 이야기가 서로 인커넥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돼서 희생양이라고 하는 화두, 중심 언어가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발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연결돼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 담론이 이러한 의미 형성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담과 같은 이야기는 하나이고 변할 수 없지만 그것을 오늘에 와서 다시 말하는 담론, 즉 내러티브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민담 하나하나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청전의 이야기는 원래 효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니고 오히려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무방비한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그런 무섭고 잘못된 풍습을 고발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담론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녀 살해 사건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소녀를 살해한 이야기. 이러한 부당한 거래와 계약을 효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켰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러한 심청전은 하나의 변함없는 그러한 시작과 끝이 있는 스토리지만은 이것이 담론으로 넘어오면서 해석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효가 부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약자에 대한 핍박과 살해, 희생양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원래 이야기는 시그니파이어고 이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태이고 담론에서 그것이 의미가 정해지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와 유사한 다른 범주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범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탈춤이고요. 또 다른 것이 판소리입니다. 이 탈춤부터 먼저 얘기하면 탈춤은 현영학 교수님이 민중신학자 현영학 교수가 탈춤 연구의 선구자였습니다. 판소리도 민중의 이야기인데요. 이 판소리나 탈춤 모두가 다 사실은 이야기가 내용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민중의 현실 인식, 민중의 이야기, 민중의 욕망, 민중의 희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탈춤과 판소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중 문화 예술인데요. 이런 그 퍼포먼스도 언어의 범주에 속하고 이야기의 범주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그니파이어로서 각각 다 기표로서 언어적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영화와 소설과의 차이를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이 그 소설이고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이 둘은 잘 어울립니다. 영화와 소설은 잘 어울리는데요. 이 둘은 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흥미 위주 그리고 삶의 진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여기엔 플롯 구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삶과 사회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스토리를 사용해야 되고 특히 민주신학에서는 그리고 스토리만 가지고는 신학이 다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담론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는 분명 끝남이 있는데 담론은 의미를 정하지만 그러나 끝이 없이 열어놓는 것이 진정한 좋은 담론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생각이 또는 발전된 생각이 더 거기에 첨가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의 말씀은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설하고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해석하면 그것은 담론이 됩니다. 담론은 지금까지 예수의 이야기를 새롭게 계속해서 그 해석은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암동 선생은 잘 해냈습니다. 제가 담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마주친 담론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론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삿날은 고객의 휴일이 됩니다. 그런 담론이 있습니다. 이삿날은 고객의 휴일이 됩니다. 아주 삼박한데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소수성 담론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이렇게 준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 소수성 담론을 내세웠다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담론은 이처럼 많은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선명한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적일 수가 있고, 공격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내러티브, 좋은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웨이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야기는 그래서 모놀로그, 그냥 독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담론은, 내러티브는 인터액티브한 다이얼로그입니다. 대화,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담론은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 이게 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남단 선생의 가장 중요한 방법적 태제는 바로 이야기와 담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두 이야기의 합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의 합류는 상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러티브나 담론도 이러한 두 이야기 혹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상호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대화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사이에 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담론이요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학은 어떤 면에서 내러티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상당히 수상적인 그런 언어의, 개념적 언어의 그러한 트리티스, 맞으면 어떤 과학적 논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신학은 어떤 면에서 내러티브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과학적 논술은 아닙니다. 특별히 민중의 다양한 언어들과 성서 안의 다양한 언어들, 이야기들 사이에서 대화를 일으키고 합류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증언하는 것이, 그런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그러므로 합류도 일종의 담론, 즉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활동이며, 합류는 내러티브를 말하는 주체가 하는 활동이며, 이 합류를 통해서 주체가 자기를 현장 속에서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합류를 통해서 기독교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대두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서른당 선생의 두 이야기 합류를 하나의 담론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담론, 즉 말을 함으로써 주체가, 역사의 주체가 대두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주제는 역사입니다. 민중 주체는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체가 됩니다. 특히 말을 함으로써 역사에 참여합니다. 담론을 함으로써 역사의 주체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민중은 역사 속에서 또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한국과 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민중은 어떻게 진화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음번 강의에 밝히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 속에서 민중은 어떤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특히 7, 80년대 산업화 이후의 민중이 어떻게 진화했고, 21세기의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고 어떤 방향으로 민중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다음번 주제입니다.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제 질문이 있으면. 네, 선생님 이야기의 스토리와 내러티브의 차이. 내러티브라는 단어보다는 담론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내러티브와 그런 담론은 뭐 차이가 있나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내러티브는 담론의 하나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구성 요소. 담론은 더 넓은 개념이고, 담론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코드라든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냥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의미 확정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구성체가 담론이라고 한다면, 문장 구성체가 담론이라고 한다면 내러티브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담론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theoretical discourse, 하지만 이론 담론, 특히 그 과학적 논술들은 주로 이론 담론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복용하는가에 대한 그 약의 효능까지 이렇게 포함된 그러한 그 처방전에 나타나는 글들, 이런 걸 우리가 처방적 담론, prescriptive discourse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담론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담론이 있습니다. 내러티브 담론. 그래서 내러티브하고 스토리는 굉장히 다르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내러티브는 스토리로부터 유래되지만, 그러나 디스코스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디스코스가 이 내러티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거의 같이도 쓰기도 하고 조금 구분도 합니다. 어쨌든 내러티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스토리 플러스 디스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토리와 내러티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걸 구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라는 말 되도록 안 쓰고 디스코스를 대신 썼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혼동이 좀 없기를 바라고, 예를 들면 그 성서에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성서의 스토리의 앞뒤 부분까지 다 합치면 내러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율법학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전에 어떤 배경 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스토리를 에워싼 모든 것들, 이것까지 다 합치면 이게 담론이 되는, 내러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스토리 전후 앞뒤에 그런 담론적인 그런 구조를 가짐으로 해서 스토리와 담론을 함께 사용했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예수님의 내러티브, 이런 모든 것은 내러티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해한 대로 잠깐 질문을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한국말로 많이 번역하기로는 서사라고 번역. 서사의 구조 자체가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등장인물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별 사건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개별 사건들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서사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러티브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로, 그러니까 사건들이 서로 교차가 돼서 내러티브를 만들듯이 스토리들이 이제 교차가 돼서 하나의 큰 어떤 글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담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형성한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내러티브는 서사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서사에는 플롯이 다 항상 포함돼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노블 소설을 내러티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플롯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소설과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볼 적엔 플롯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소설은 완결적이죠. 그렇지만 내러티브나 디스코스는 완결적이지 않고 놔두는 것, 끝을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과 내러티브는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스토리하고 좀 다른 게 내러티브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는 만약에 what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건을 얘기한다면, 내러티브는 how, 어떻게라는 것이 굉장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의미를 드러내게 만드느냐는 어떻게, how가 스토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내러티브의 요소죠. 내러티브의 핵심은 디스코스의 핵심과 같습니다. what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게 디스코스와 내러티브의 맞으면 작용이요 관심입니다. 그거 차이. 제가 자꾸 이 디스코스 하면은 푸코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뭐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던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푸코가 얘기하는 건,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비명시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규범과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그 언술행위, 이런 건데, 이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중신앙 내에서 뭔가 어떤 그 비명시적인 규범이나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것,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항적으로 형성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론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담론의 주체, 담론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론의 주체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세계관, 그 다음에 이제 상징계, 무의식, 이런 것이 다 이 담론 속에 사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담론을 통해서 주체가
대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담론은 항상 주체를 반영하고 주체의 디자이어, 욕망이랄까 목적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론은 항상 이데올로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항상 힘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창조적인 힘을 대변하는 그런 담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오픈돼야 된다. 그치? 이것이 담론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코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겠고, 푸코의 주장은 항상 담론이나 지식은 권력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그것도 민중신학에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